그럼 지금부터 2021년 마을자치연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실입니다. 네. 오늘 마을자치연금 포럼은 저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하여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연금의 성공적인 런칭을 축하하고 또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큰 주제로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연구원 권문일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의 김성호일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원도연 원광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단희 송실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전 감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태근 성당포구마을 이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미처 다 소개드리지 못했지만 국민연금연구원과 또 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부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상이요. 저희 국민연금연구원 권문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와 자리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권문일입니다. 오늘 이 연금 포럼에서는 마을자치연금의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과 현안 과제를 주제로 하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 부족한 노소득, 지역 인구 감소 등의 사안을 살펴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연금의 확대를 위한 사업 기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될 걸로 기대합니다. 요즘 ESG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 ESG 경영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바라건대 마을자치연금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강화하며 어르신들의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현장에 참석하여 발표를 해주실 원도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실 성당포구마을 윤태근 이장님, 이종익 대표님, 오단희 교수님, 김도영 대표님, 이춘구 국민연금공단 전 간사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경영지원실 강철 부장님, 국민연금연구원 한실시 박사님, 끝으로 사회를 맡아주신 이은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시종 일관 같이 하면서 여기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활발한 논의의 장과 교류의 장이 되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문일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을자치연금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주제 발표와 7분의 토론으로 구성을 했고요.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님께서 마을연금의 사회적 의미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도현입니다. 이 사업의 처음 출발은 우리 이충구 감사님 와 계시는데, 이충구 감사님께서 정원일 시장님과 익산 시장님과,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이지만 차를 한잔 나누시면서 두 분이 친구 사이시던가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연금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지하고 또 뭐 이렇게 아주 정색을 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볍게 농담처럼 시작하는 일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우선 이 사안에 대한 뭐 대략 이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니까 다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내용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2019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9년에 이 마을연금에 대한 과제를 했었습니다. 여기 연금공단 연구원님들과 함께 익산시와 함께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과제를 했던 내용들을 어떤 배경에서 과제를 했었고 그때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제가 불려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연금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배경, 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었는가. 아까 제가 농담처럼 두 분의 이 티타임, 이 두 분의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농담처럼 오고 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농담만은 아니었던 것이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농담으로 끝나지 않고 진행되었었는데 그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던 마을연금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국내외에 좀 일부 있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의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를 좀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 연구 과정에서 제안했던 모델이 동촌 모델하고 이 도시 모델, 그리고 이제 제3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맨 제3의 모델은 오늘은 좀 빼고, 왜냐하면 오늘 성당포구 모델과 가장 근접한 유사한 모델이라고 봤기 때문에 빼고요. 1안과 2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뭔가 이걸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전국의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제 주제가 됐습니다. 특히 연금이라는 제목이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을 단위로 연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은 언론들과 많은 기관들, 특히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거의 매일 우수한 사례들을 뽑아서 전국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걸 했다는데 각 시군에서 참고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군데에서는 우리 마을도 이런, 우리 시도 우리 군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왔었던 거죠. 그때 언론에서 나왔던 제목도 이런 겁니다. 마을 신재생 수익으로 월 10만 원씩 연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대로 제목을 따온 건데 노인 28명에게 매달 마을 연금 10만 원씩을 드린다. 이게 이제 한 마을의 실험이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붙었습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실험이죠. 이제 1호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죠.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갈지, 또 어떤 모습으로 최종적인 그림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마을자치연금 준공식이, 여기 이제 보시는 곳이 우리 이장님 계시는 성당포구 마을이죠. 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 28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드린다, 이런 구조였고 이게 지난 8월에 최초로 입금이 됐습니다. 드디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거죠. 이런 사업의 성격치고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 걸로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스스로 이 마을연금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존의 마을법인의 사업수익의 일부를 마을법인을 대상으로 공공민간부문 협력해서 제공한 신규 이 시설 수익을 합산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마을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마을연금이 스스로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 마을연금의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2007년에 처음에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되게 싫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왜 내려가야 되냐 이랬을 텐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이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받았던 느낌은
새로운 어떤 자극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이 지역사회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곳에 늘 빠져나가기만 했던 역사에 뭔가 새로운 자극이 온다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 마을연금이 어쩌면 그 자극을 가장 현실화시켰던 어떤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내려와서 지역사회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남의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 대학을 짓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그런 이 개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작업이 바로 이번 작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혁신도시의 효과가 실제로 이 지역사회에서 발현된 첫 번째 계기가 아닌가. 뭐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아이템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관계자들 와 계십니다만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런 아이디어를 뭐하러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게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보여주는 미덕이라는 게 이런 데서 발현되는구나.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더군다나 이제 좋았던 거는 이걸 그냥 전라북도 어떤 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좀 일부 도와주고 이걸로 우리 의무를 다했다 이게 아니라 뭔가 모델을 만들어봤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ESG입니다. 원래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ESG를 위해서 설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ESG가 하나의 과제로 부여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공공기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ESG를 실천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모델로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연금이라고 하는 강점, 그 강점들을 지역사회와 또는 사회에 어떻게 좀 이렇게 확산시켜 볼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었던, 그래서 저는 ESG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ESG 사업이 바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이죠. 예,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되게 어렵습니다. 마을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은퇴자들이 내려와 살 수 있게끔 마을 하나 만든다는 건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귀농귀촌의 역사를 꾸준히 돌아보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되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러지 비해 보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적절한 투자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다. ESG 사업의 간판으로 갈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이제 마을연금에 대한 개요를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우선 이제 그 농촌형 연금과 도시형 마을연금 이렇게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워두고 있죠. 세워두고 있고 기본 운영 방안은 이런 이제 이 수익금 요건이나 지급 금액 또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마을에 스스로 결정해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재원 문제인데 기존 내 마을 공동체 수익 50%와 신규 시설 수익 50%를 합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 공동체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영농조합, 협동조합 이런 이제 법인들의 수익이고 그리고 신규 시설 수익이 바로 이번에 성당포구에 했던 태양광 같은 모델이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짱짱하게 돌아가고 있는 영농법인 내지는 마을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산에서도 모든 마을을 찾다가 성당포구가 가장 적절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중에 신규 시설을 만드는 데는 지자체가 합류를 해야 되죠. 지자체가 50% 정도로 재원을 내야 되고 또 나머지에서 50%를 맞춰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지자체가 뭐 예산을 100% 또는 꼭 돈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태양광이죠. 어제 나왔던 질문 중에 왜 태양광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태양광 설비는 일단 해놓으면 뭐 특별한 이 노동력의 투입이나 유지 관리의 필요성 없이 약 30년 정도, 최대한 30년 정도를 갈 수 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예, 그래서 태양광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아마 태양광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말고 다른 건 없느냐? 제가 요 며칠 이 발제에 대한 이 부담을 받으면서 태양광 말고 다른 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봤는데요.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태양광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나머지는 다 농민들의 실제로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인력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신규 시설 수익을 100% 또는 뭐 그와 근접하게 유사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일지로 정리해 보면 2019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이 티타임과 술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후에 처음에 마을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2019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연구에 우리 한 박사님과 같이 저희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저희들의 연구의 결과는 이건 안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충국장님 계시지만 왜 이런 쓸데없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연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가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 협약 이후에 마을을 찾았고 마을을 찾는 과정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갔습니다. 근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저희 연구가 이렇게 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저희는 연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너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연금이라고 하면 할인율을 개념 계산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연금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이었는데 특히 연금공단의 우리 연구조사부 박사님들은 그렇게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였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마을연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연구원이 빠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연구원이 연금이라는 개념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걸 빠지면서 이걸 기존의 이론적 연금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현장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레토릭으로서 또는 정책 개념으로서의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니까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이걸 이론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는 연금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연구를 진행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점이 저희 연구팀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웠죠.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태양광 시설이 착공이 됐고 그리고 태양광 시설을 만드는 또 이 연금공단의 이 사업을 맡으셨던 우리 부장님들과 여러 활동가들께서 기업들을 꼬시고 다니고 그리고 지자체를 꼬시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펀딩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지난 8월에 첫 번째 지급이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지급이었죠. 자, 이게 의미가 이제 어떤 거냐고 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 잘 아시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성당포구 주민들의 노후 소득이 64만 원 정도 평균이라고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평균이 78만 원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64만 원이면 약 12만 원,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을연금 10만 원이 보전되면서 74만 원 정도가 되니까 전국 평균과 비슷하게 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되게 아주 좋은 방안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양광 경우에 20년간 정부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아이템들을 또 찾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태양광이 모든 마을에 다 가능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고 만약에 연구원과 저희 같은 사람이 이 연구를 더 한다면 제2의 태양광, 제3의 태양광을 찾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연금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규정발전위원회, 지자체, 공공기관, 마을공동체가 있는데 각각이 다 역할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대상 마을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했었고 균발위에서는 이 각 부처나 또는 이제 시군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했고요. 지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죠. 지자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을을 찾아야 되고 그 마을 내에 활동가를 발굴해야 되고 그 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구조를 만들어주고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이 성당포구에 이 성당포구가 망할 때까지 몇백 년 돈을 계속 지급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같은 기관들에서는 이거 일정 기간들 작업을 하고 그리고 빠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유지될 수 있는 건 뭐냐? 그 뒤에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태양광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바로 공공과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을 공동체죠. 우리 이장님 와 계십니다만 마을 공동체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문 받으면서 이게 핵심이다. 마을 공동체가 핵심이고 특히 마을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활동 인자가 있냐 없냐 이게 결국은 판을 가를 거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활동 인자가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태양광 같은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일 거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근데 절대로 쉽지 않다. 지금 농촌 마을에.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게 많은 분들의 이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뭐 태양광이나 또는 이런 시설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사업화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교수님들은 이 협치 구조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고요. 또 우리 이제 와 계십니다만 훌륭한 사업이다. 다양한 참여 주체, 이 성과가 확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지역에 있는 우리 와 계신 이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벌써 귀농귀촌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사실 좀 믿어지지 않는데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께서는 10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월 10만 원이 절대 적지 않다. 농촌에서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인터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을연금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시간을 거의 반절을 썼는데요. 이제 앞으로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마을연금이 처음 기획된 배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농촌 쪽이 어떤 상황인가는 다 아시니까 이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 이미 들어왔고요. 전라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전체가 들어왔고 20%가 넘었습니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익산의 경우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초고령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0년도에 익산의 출생아 수가 2,4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10년 지난 2020년 작년에 1,200명입니다. 정확히 반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익산 같은 도시 도농복합형 도시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산 시군 일선 군 지역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백약이 부여하다는 게 또 이 비극적인 상황인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그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들어와 버린 현재 상태에서의 연금의 구조를 보는 건데 보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 88.9% 2019년에 이 정도고요. 공무원연금이 8.3, 사학연금이 1.3, 군인연금이 1.5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비율이 압도적이죠, 당연히.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이야기고, 그럼 국민연금의 수준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 이제 연금의 이 당위성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뭐 오래전부터 방법이 없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에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는 경제활동을 불가능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된 노인들과 또 이렇게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는 방식이 복지를 확장시키는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확장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번 이 마을연금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구 정책에서 한계의 일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제 사회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전라북도 경우는 특히 굉장히 심했던 강렬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을연금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정읍의 성중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재원이 여기 이 마을이 이 무신잎하고요, 그다음에 솔티액떡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 영농법인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80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법인이 되게 착한 거죠. 자, 이런 구조가 과연 확장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 3군데 정도 찾았는데 정읍의 성중마을이었었고, 다음에 포천 교동 장독대 마을이 있었고, 태안 만수동 어촌교에 있었는데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근로에 입각한 보상의 체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연금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과연 마땅하냐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가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게 그렇게 돼 있었고요. 해외 사례를 보면 여기 스바놀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요. 여기는 나이 드신 은퇴자들이 자기 소득의 80%를 공동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금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능한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제 비슷한 모델들이 이제 일종의 이렇게 종교 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이른바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 시설 같은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물론 이 스바놀롬의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기는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독자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런 구조가 과연 확장 가능하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답이 잘 안 나오죠. 캐나다 노바스코샤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지역 내에서
연금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확산시킬 거냐는 논의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정부만이 아니라 NGO, 비NGO 다 합쳐가지고 같이 고민해보는 구조를 짜서 여기 투자금융회사까지 들어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보는 구조인데 결론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 이 모델에 대한 고민이었었는데 역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고민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마을 연금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공공소득을 어떻게 이걸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다음에 공동체 자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첫 번째 모델이 이란이 농촌 공동체 모델이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연구진이 만들었고 우리 연금공단 연구원들께서는 고개를 깨우깨우면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런 고민을 하셨었는데 사업 구조는 비슷합니다. 여기 마을 공동사업이 있고요. 이 공동사업으로부터 수익이 나오면 그걸 출자배당을 해서 그 출자배당한 금액 중에 일부를 배당 할인액으로 나눠서 이거를 마을연금에게 수급을 해주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소득의 이게 공공의 지원들 그다음에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경우 익산시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일부를 매년 여기서 넣어달라라는 거였죠. 근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기금을 어지간히 모아가지고 기금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기금 이야기를 참 꺼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금을 얼마나 모아야 도대체 이게 가능할 거냐. 그리고 그 기금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걸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금공단 연구원의 연구원 박사님들은 계속해서 이게 되겠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익산시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는 차원에서라도 하자 이런 주장이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연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일환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성당포구의 모델하고는 좀 달라졌죠. 예, 그렇게 됐고요. 이제 모델 자격이나 연금의 지급 수준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는 저희가 확실히 못 정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체 규모를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안이 도시형 모델을 저희가 제안했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익산에는 식품 산업이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식품 산업 클러스터가 식품 산업 전반이 이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예, 가장 낮은 쪽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벗어나서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할인이 있습니다만 할인 같은 경우조차도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거기다 국민연금,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익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익산 시민들이 안 갑니다. 월급은 적고 일은 힘들고 그리고 교통 불편하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데 익산 시민들은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죠. 근데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끊임없이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고 했던 게 이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익산시에서는 일자리 센터를 만들자. 그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기업들에게 익산 시민들이 가서 일을 하게 하자. 그런데 교통이나 이런 출퇴근 문제를 지원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급여가 적으니 그 급여를 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여기서 일자리 지원기금 중에 일부를 빼서 여기서 사회보험을 지원하자.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뭐 이 가계서까지 해봤습니다만 1년에 한 2억 원 정도면 약 한 1,00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익산시에서 되게 어려워했죠. 어려워했고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연구진들이 제안했던 건 국민연금공단도 여기다 일부 좀 태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 번 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영원히 한다는 건 불가능한 구조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이 고민 속에서 이 사업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지역의 기업들이 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얻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그 책임을 다줄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공공형 일자리에 투입되어지는 수많은 자원들을 통합하면서 여기에 좀 사회보험료나 이런 걸로 지원해주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델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저희가 익산형 일자리, 광주 일자리처럼 익산형 일자리 모델로 제안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익산형 일자리는 결과적으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지역형 일자리 사업은 산자부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산자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우리 사업 아닌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지역의 조건에서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시형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을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을 좀 뭐 같이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던 논의들 종합하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의미는 공동체가 주도해서 상호부조를 활성화시키고 그걸로 시민들의 노후 보장을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연금,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일반 인식 아닙니까? 그 국민연금에 더해서 이런 모델이 붙을 수 있다면, 그런 이제 다층 지원이 가능해지니까, 다층 구조가 가능해지니까 그런 방식들을 좀 택하자라는 거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성당포구에 28명의 노인들이 각각 10만 원씩 받습니다. 받게 되고 그 받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자격과 조건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지원 수당과 또는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사업의 목표가 다르죠. 목표가 다릅니다. 복지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재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당제도, 수당 지원 제도들과 기본소득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지 모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자, 그러면 이게 경제 모델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굳이 이름 붙인다면 이건 혁신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의 혁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모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복지비용의 추가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건 답이 안 나올 거다. 복지비용의 추가에 대해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슨 큰 돈을 번다 이런 개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혁신 모델이다. 공동체 혁신 모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업과 연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이런 과제,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마을연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유연성, 포괄성, 그다음에 정책적인 유연성들을, 보완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좀 자극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받아들이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력의 문제, 다음에 재원에 대한 문제, 아까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태양광 말고는 없느냐 하는 고민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익시설 문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을의 주체 형성의 문제. 예, 뭐 이게 와 계셔서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성당포구의 경우는 익산에서 이미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역 사업들을 하시면서 활동가들이 형성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예, 이런 동네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연금의 도입 배경과 모델,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원도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은 향후 과제와 또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연금의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대표님, 오단희 교수님, 그리고 이종익 대표님, 이충구 전 감사님, 윤택은 성당포구마을 이장님, 그리고 한신실 박사님, 강철 부장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자 여러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7분을 모셨고요. 토론 시간이 제한되는 관계로 토론자 1인당 약 10분, 그러니까 8분에서 10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토론 순서는 먼저 외부 전문가, 그리고 마을, 그 다음에 공단의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전문가 토론은 이제 성함의 가나다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단상에 배석이 되어 있는 관계로 앉아 계신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고, CSR 포럼의 김도영 대표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원도현 교수님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초창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들어서 매우 좋은 모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냥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저 코멘트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SR 관점에서 봤을 때 본 사업은 매우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CSR 트렌드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촉발됐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우리나라는 이제 IMF 이후 하면서 작은 정부, 기업의 역할 증대,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본격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혜적 차원의 지원에서 전략적 사회공헌, 그러다 소셜 임팩트, CSV 이런 것까지 이제 논의가 되면서 파트너십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도 기존과 다르게 매우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원자에서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또는 다자간 협력 모델 이런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기업의 핵심 역량을 연계한 모델들이 결국은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 모델, 생산 복지 이런 관점에서의 모델들을 기업들이 차용하면서 그런 생태계 육성과 새로운 모델, 기업이 참여하는 모델들을 계속 고민해 왔던 게 최근 10년간의 기업의 고민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초서부터 사실은 이제 시장 경제 영역에서 촉발된 ESG 경영 이게 뭐 다른 그 아젠다하고 틀리게 시장 경제 영역에서 촉발됐다는 것이 좀 특이점이었었고 그것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기업 사회 공헌에 대한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그동안 UN 중심으로까지 많이 있었지만은 ESG 경영처럼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아마 초유가 아닌가 싶고요. 당분간 지속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지금 하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본 사업은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런 최신 트렌드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연계되어 있고 교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손에 잡히지 않는 홍보성 아젠다가 아니고 바로 곁에 있는 지역사회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그 다음에 다자간 협력 모델, 즉 지자체, NGO, 지역주민, 타 기업까지 다른 기업까지 하는 이런 모델들은 매우 혁신적이고 모범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태양광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특히 ESG에서 이제 소셜과 인바이러먼트 두 개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어서 매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이렇게 참 좋은 모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아마 모델 사업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공기업은 물론이고 사기업 그리고 다른 영역에까지 모델 사업으로 확장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 사업이 가지는 것은 왕관의 무게입니다. 소위 말해 이쪽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런 좋은 모델이 나오면은 특히 정부 중심으로 매우 모델 사업으로서 이제 확산을 시키는데 그 후에 이런 무게를 계속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우리 공단이 이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 것 같고요. 이런 왕관의 무게의 핵심은 결국 수익 모델일 것 같고요. 수익 모델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그 주민들의 열정과 역량 이 근간이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이거 지속적인 수익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성의 유입인데요. 그 전문성을 유입하는 것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마을 주민이 가지지 못했던 전문성을 가진 젊은 층이나 외부 이런 사회적 경제 앙트로프로니어십을 가지신 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형 모델 일자리 연계형 사업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었고요. 다자간 협력 모델 관점에서 기업들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 앞으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주요 물류 회사에서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물류 창고를 좀 계속 지금 지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택배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물류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부지나 이런 행정적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준다면 그 회사가 사회적 그 책임 활동 중에 하나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특히 실버 택배, 오렌지 택배 이런 것처럼 취약 계층들을 1차 취업시키는 것 이런 사업들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 데랑 연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생태계 지원
또 소셜 벤처 같은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산들과 사업들 재단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와 우리 본 사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랑 지금 강철 부장님께서도 같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새뜰마을 사업과 같은 이런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하는 노력 또한 앞으로 중요한 요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지역 주민들의 수익 사업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결국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되는데 그 자원을 어디서 끌어올 거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연계, 그다음에 지자체나 중앙 정부의 사업과 연계하는 외부와의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기반을 뒀을 때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우단입니다. 예,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보통 학회나 포럼 하면 대부분 마지막에 토론해서 사실 별 할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하게 돼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빼곡히 적어서 놨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GDP 세계 10위의 국가인데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아직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적연금 체제를 책임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연령을 커버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게 이제 결국에 노인비곤율 부분이 나온 거고, 우리가 또 연금을 시작한 게 88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늦게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제 분들이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자치연금은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노후소득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지방 소멸, 뭐 인구 소멸, 뭐 이런 지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슈들을 어떻게 보면 마을자치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연금은 제가 연금 같은 경우에 사실 노후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을자치연금은 결국에는 연금이 이제 노후 보장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공동체 복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복지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노후 보장을 마을자치연금은 이제 노후 보장을 넘어서 복지 사회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또 하나의 기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저는 사실 사회적 경제를 복지 쪽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마을자치연금을 보면서 가장 주목했던 점과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점은 사실 과정에서의 공동체성 회복 혹은 공동체성 강화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연금 같은 건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마을자치연금이 단지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과정에서 연금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마을에서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이 이제 강화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도영 대표님도 사회적 경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일자리 정책으로 처음 고용노동부에서 가져간 게 한국 사회적 경제의 실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 연계형 뭐 이렇게 일자리형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좀 목표를 마을자치연금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는 일자리 만드는 데서 할 필요가 있고 사실 노후 보장은 노후 보장대로의 국민연금의 제도가 이제 향후에 이제 우리 풀 커버리지가 되면 사실은 그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을자치연금은 저는 핵심은 사실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좀 목표를 좀 앞으로는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좋은 얘기만 하실 것 같아서 좀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을에 대한 범위를 우리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사실 논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의 범위를 뭐 행정에서는 주로 이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행정의 말단 조직인 읍면동 단위를 이야기할 텐데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마을 자치연금을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앞으로는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뭘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을 자치연금의 두 가지 키포인트는 저는 아이템하고 지자체의 참여 기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양광이라는 게 결국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전 태양광만으로는 힘들다라고 솔직한 얘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게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 중심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것들은 지역 현실에 반영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템 부분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랑도 그 결합이 좀 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는 정책들이 사실 요새 지역 중심의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뭐 정책 자금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을자치연금이랑 연계가 마을에서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뭐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 에 이미 많은 활동가들이 사실 양성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을자치연금이라는 새로운 또 사업으로서의 활동가가 아니라 그런 다양한 활동가들을 어떻게 우리가 엮을 것인가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은 참여의 기제는 뭐 주민자치 쪽도 그렇고 최근에 많은 참여의 얘기를 할 때 사실 필요에 의한 참여가 굉장히 뭐 가치 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필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컨택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지자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는 점이 이제 최근 서울의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 보면 정치적 상황으로 이게 후퇴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공단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그런 정치적인 것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데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게 지역의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정책 자금이나 정책에 대해서 연계해야 된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지역 자산화 논의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 자치연금은 자치라는 개념 우리가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뜻이라면 스스로 다스리는 것 플러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사회적 공헌이랑 스스로 다스리는 거랑 이 결합을 하는 게 마을자치연금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이제 오버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 주민자치회의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뭐 지역 관리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 논의가 있어요. 거기랑도 좀 행안부랑도 좀 적점을 한번 마련하면 또 더 마을자치연금이 외연적으로도 확대가 될 거고 또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라는 건 사실상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말씀 들으면서 저도 한 3장, 4장 드릴 말씀을 적어봤는데 다 까먹었고요. 일단은 공동체를 중요시 생각하는 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타지에서 나가서 한 10년 만에 이제 돌아온 케이스긴 한데요.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했죠. 저희 마을에 이제 체험관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저거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교육도 제가 또 많이 받기 시작을 하면서 공동체라는 걸 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 마을은 이제 저희 원래는 이제 수익금으로 연간 40%씩 이익 배당금을 저희는 원래 주민들한테 드리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출자를 최대 300만 원, 200만 원, 뭐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출자를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고향에 와가지고 처음 부딪힌 게 그거였습니다. 농협에 후배가 한 명이 다니는데 출자금을 많이 내시는 조합원님들은 문턱에 들어오면 어깨를 피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야 우리 마을은 이것부터 바꿔야겠다 해서 사실상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우리 이사님들이나 주민들이 다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공동 출자를 했고 공동 이익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라는 좀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막 많이 적어놨는데 저는 이런 뭐 발표의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시하다 해서 이런 시기에 마침 마을 자치연금이라는 게 저희 마을하고 맞지 않았나. 그래서 주민들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토론회를 가면 보통 이제 발제 주제라든지 이런 걸 좀 주시는데 오늘은 전혀 안 주셔서 저도 와서 좀 스터디하고 또 먼저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기 전에 이제 한국사회투자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한국사회투자에서 하는 일이 주로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특히 이제 지역 기반의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육성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한 300개 정도의 지역 기업들, 마을 기업들 많이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과 이제 그런 솔루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제시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마을자치 그 연금의 그 이 모델 요걸 제가 들으면서 우선 첫 번째로 왜 국민연금이 이걸 해야 되느냐 측면에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 다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 재원이 뭐 사실은 이제 따지게 되면 한 300조까지도 올라가는데 이거 복지 재원으로는 도저히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 재원의 어떤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그게 뭐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고용의 창출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이러한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건 아주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저는 국민연금이 ESG를 뭐 별도로 하질 않아도 ESG를 추진하는 대표적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마을자치연금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추진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주무 부처가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정을 하기 사실 좀 현장에서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연금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왜 국민연금이 해야 되느냐는 게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이 마을자치연금의 어떤 그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연금이고 기금이기 때문에 모든 기금은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사업 기반이고 그 다음에 돈을 돌리는 기반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정말 느껴지는데요. 어쨌거나 사업이 잘 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잘 돼야 되고 또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사업에 의존하지 말고 또 적절한 투자라든지 금융적인 기법을 써서 여러 가지 그 지속 가능성을 좀 높이고 최소한 그 원본이 손실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향후에 이제 좀 모델링 하시면서 좀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익 모델인데요. 지금 요번에 그 이제 제시해 주신 게 태양광인데 사실은 뭐 저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30년 정도 뭐 쓸 수 있다고 하시면 사실 현장에서는 태양광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이 태양광에 대한 것들을 거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전략이. 그래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우선 그 수익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품 교체라든지 판넬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반영하셨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에 가보면 사실 태양광 말고도 얼마나 좋은 모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속초에 가면 몽투비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밀을 직접 속초에서 재배해가지고 아주 프리미엄 맥주를 만드는 건데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울주 같은 데 가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명품 막걸리 같은 걸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데도 가면 그 감귤 같은 거 해가지고 친환경 그 세제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 데 가면 이제 소를 해서 프리미엄 소를 활용한, 그러니까 소고기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업은 진짜 많습니다. 지역에 굉장히 많아서 이런 사업들을 결합하는 것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익 모델은 굉장히 많다. 마을에 많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단위 이제 이게 수익 모델로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주민 역량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든지 기금을 관리한다든지 기금도 사실은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고 또 뭐 사용하고 또 수익을 배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 다음에 마을의 그 소통, 갈등 관리 뭐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주민 역량 강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많은 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마지막으로는 이 마을 자치연금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 이 사업의 대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에 기반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농업회사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가서 하는 소셜 벤처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요. 사실은 이제 마을연금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마을에 가보면 다 있어요. 사업들 하시다가 잘 되시고, 그러면 마을, 기금에 기부도 하시고 또 어르신들 이렇게 다 명절 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금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진 않고, 다만 이게 마을마다 공동체가 얼마나 잘 조직돼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마을에서 잘 되는 사업이 그 마을의 대표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그 마을 기업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우리 마을자치연금 만들 때 아예 프로그램을 좀 그런 모델링을 좀 해서 좀 강화한다 그러면 좀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도 지금 이장님 같은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헌신하시는 그런 활동가들이 없으시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할 때 좀 더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 그 의견을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직전에 국민연금공단 감사를 했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3년 동안 전국 109개 지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우리 공단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또 공공기관의 평가를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의 특성이 그 보험을 설계하고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그걸 운용을 잘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업의 특성을 공동체 단위에서 실행했으면 좋겠다. 앞에 원도현 교수님 토론하시는 분들이 계속 제시를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사 단위마다
지금 성당포구 마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종익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형태의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기본 사업을 하고 플러스해서 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그 어떤 촉진 그 자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면 그 어떤 공동체 단위의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또 기금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사장들한테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향약을 실시했던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 선생님처럼 어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찾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그런 여러 고민 끝에 우리 익산 정원율 시장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마을이 지금 성당포구 마을하고요, 웅포 마을하고 또 다른 어떤 함라에 있는 고택들 이 마을의 특성이 상당히 단합이 잘 되고 기본이 잘 갖춰졌다 해서 성당포구 마을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2019년인데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 아까 원동현 교수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 어렵다는 여러 가지 시행 과정마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철 부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또 자료도 제시하고 또 윤태근 이장님 이렇게 어떤 판단 이렇게 또 어떤 결단해서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종익 대표님 말씀대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일반 기업, 또 종교단체 아까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극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경제활동이냐 복지사업이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고 그 이익이 창출되는 데 대해서 잉여 부분을 기금으로 하고 또 출향인들, 마을 출신의 기업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 클러스터만 해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거리는 멀어도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청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모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대 규모의 물류 사업이 요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독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는 건데 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게 사회적 시민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이렇게 포럼 열고 올해 이제 여기 몇 회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열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오늘 논의한 이 많은 주제들이 다음에 어떤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체 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소득 또는 기본수당 기초수급에서 받는 것 플러스해서 또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계산해 보니까 54만 원이에요. 54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노소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의 43%가 절대 빈곤이라고 해서 그 다층적인 노소득 보장 체계를 플러스 알파하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자치 연금의 한 형태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공동체 연금으로 저는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개를 통해서 한다든지 둘의 뭐 향약 있고 또 홍익인간이라는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근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해왔던 거, 우리 몸속에 있는 DNA, 역사 문화적인 DNA를 잘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당포고 마을도 이렇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단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노소득 보장 체계를 계속 고민해왔거든요. 우리 공단, 연구원.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토론자들 지금 많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단이 중심이 돼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 여러 부처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공단이 뭐 강철 부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부처들도 각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컴, 소득이라는 측면, 또 노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자치연금, 공동체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 가꾸기는 다 했어요. 뭐 충청남도,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선도적으로 했거든요. 저도 그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게 공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노소득이라는 측면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노소득을 우리가 거기다 플러스해서 기능을 주면은 사업 방향을 주면은 잘 될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흐름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성당포고 마을에 대해서는 태양광가 우리 강철 부장이 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시고 있고 그 본체 체험마을 사업을 이게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성당포고 마을을 이장님 가서 뵙지는 못했는데 둘러봤는데 모든 게 그냥 돈으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강 그 물줄기에 흐르는 물줄기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방 밑으로 보니까 이 숭어떼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풍요롭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산책도 하고 뭐 힐링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체험마을 그 사업 자체를 낚시도 할 수 있는 뭐 기회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휴양도 할 수 있는 것, 힐링 또 문화사업 그리고 백제 문화의 중심이고 후백제 문화의 중심지거든요. 마한 문화의 또 중심이고 이런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체험 마을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데 그 지금 체험 마을 하는 사업을 더 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을 이게 더 짜내면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왜 예를 들면 저희가 우려되는 바는 특정 마을에만 지원해 주면은 다른 마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제 걱정을 벌써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기업체도 어려운 기업체에 많이 자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복지 비용을 나중에 들어갈 복지 비용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절감시켜주는 그런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조 활동을 하는 공동체 지원에 좀 당위성을 갖는다. 또 자조 활동을 못하는 이런 공동체의 경우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시, 군, 구 단위로 전체적인 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설, 공공시설 관리, 생활의 필수적 사업 분야 이런 부분들을 마을하고 이렇게 공동체하고 연결해서 좀 연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한번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연계형 도시 모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우리 원도영 교수님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공단의 역할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 공단의 역할을 넣으면은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해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ESG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ESG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확산되어 있고요. 또 기업의 그 어떤 목표를 ESG 분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9일에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우리나라 전경련과 같은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새로운 그 발표를 했습니다. 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고객의 이익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한다. 세 번째 하청업체 이익을 도모한다. 네 번째가 지역 공동체 이익을 도모한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주의 이익을 도모한다라고 기업의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ESG로의 그 전환하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 미국 기업 대기업들의 인식의 전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대기업들이 이미 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이걸 또 선두적으로 하겠다고 그 CEO께서 발표도 하시고 이런 부분도 ESG 관점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확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구 주제 세밀하게 이렇게 살피시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아울러서 국민연공단이 이걸 또 선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시행 주체, 조직 또 제도 이거 뭐 규정을 만든다든지 더 확충을 해서 시행 체계를 갖춰야 되고 많은 집단적 지성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신실입니다. 2019년 12월에 원도현 교수님과 함께 이제 마을자치연금 설계 및 이제 확장 가능성 그리고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제 현실에서 실현된 상황들을 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을연금은 이제 뭐 원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격한 의미의 연금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현재 인구 사회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매력적인 정책이라는 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성이나 지속 가능성 일반화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적이거나 이제 회의적인 이견이 이제 이견과 대립 구조가 극명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연금의 전제 조건은 발표문에서도 기술하고 있다시피 이제 해당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내에서 공유재산 또는 공유사업을 통한 이익 발생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마을연금이라는 동일한 이제 동명의 제도 내에서도 각 지역이나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사업 방식과 이익 구조가 체계적으로 정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 모델과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마을 사업에 이용한 마을연금 계획 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우선 보장할 수 있는 재원과 여건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공단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금이 있는 전제하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단이 이렇게 역할을 할 때 그렇다면 공단과 마을연금이 상호 호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좀 차치하고서라도 마을 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연금은 마을의 공유지나 공유 재산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공동체 내에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마을연금 제도는 해당 마을의 산출물을 마을 단위에서 공유하는데 이때 공유 대상이 고령층 일부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점에서 좀 확장성이나 이제 마을 공동체 내부의 지지 이제 긍정적인 지지도를 높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마을의 경제활동 연령 주민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공단에서 이제 지원했을 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마을에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마을연금의 이제 마을연금의 지지도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내에 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연금의 일부를 단순히 소득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의 사회보험 적용 기준을 이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연동해서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있거나 보험료를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제도가 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마을연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1인이 주된 일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에 동시에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소득원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확장했을 때 마을연금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그런 사회투자적인 성격이 다시 국민연금으로도 환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사례로 제시한 세계 마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장님 계신 마을에서도 결국 활동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액터 주요한 행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공단이 도대체 이런 행위자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선제되지 않는다면은 마을연금의 이제 확장은 좀 일시적이나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유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태양광 설비가 저는 이제 예전에도 2019년에도 좀 제가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말로 농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마을에서만 이게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을연금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는 이제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한다면은 마을연금 사업 모델뿐만 아니라 마을연금을 운영하기 위한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사회적 가치보장 강철입니다. 예, 사실 이제 처음 시작은 아까 원대인 교수님 발표했다시피 감사님하고 익산 시장님하고 차 한잔하시는 그런 말씀하셨다가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기 있는 선성주들이 정말 고생했어요. 다른 업무 하면서 저는 말로만 얘기하는데 그거 다 페이퍼 만들고 익산시 연락하고 여기 윤태근 이장님 연락하고 그 과정을 혼자서 거의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고맙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태근 이장님은 또 마을 주민들, 시골, 사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마을의 농촌이 이게 한 동네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 사람들보다도 이해관계 상충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설득해 주신 우리 윤태근 이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포럼을 제가 연구원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 지점들, 이런 거를 좀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을 바탕 이제 이론적 기반을 좀 만들어 보고자 이런 포럼을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적 연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을 자치연금 성격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규명하고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도 고민 중이고, 지속 가능성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당장의 아이템, 아까 나주 나주 사례도 나왔고 했는데, 당장의 아이템도 중요한데 지금 성당포구 20년 후 30년 후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고, 또 이걸 마을 자치연금을 지금 사실 많은 데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서
그 확산되는 것들이 자치연금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마을의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마을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마을 발전에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지 진짜로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또 아까 이제 성당포 예시가 마을 부담금이거든요. 사실 마을에서 50% 내는 거잖아요. 그 마을 부담금을 적정한 건지 50%가 더 내야 되는지 덜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모델이라고 이렇게 성당포 예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마을마다 사정이 다를 거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부담 비율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희가 꼭 일환만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사실 여기 계신 김대영 대표님이나 오단희 교수님, 이중익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오늘 논의인 그 링크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관계 그렇죠. 지금 뭐 정부도 서너 개 부처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자료가 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민간에는 농수산유통공사도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 대중소기업 농어협력자단을 통해서 민간 기관이 한 7, 8개 지금 펀딩 돼가지고 거기 한 10억 정도가 펀딩이 돼 있어서 지금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도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지금 지자체를 모집 중인 상태, 의향서를 접수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오늘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더욱 발전시켜가지고 충실하고 보편 타당한 모델이 되도록 다듬어 볼 테니까요.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거 감사한데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의 열띤 토론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 가능성, 또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사업의 어떤 그 확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러면 발표하신 원도연 교수님께서 혹시 토론을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네. 아니 뭐 간단하게 네. 이렇게 오늘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에 너무 감사드리는 게 연구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실 이제 사업을 강철 부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자들은 그 뒤에 상황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가끔 말씀 나누는 정도에 불과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치 제가 이 분야의 전공자인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도 이건 이제 저희도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공동체 문제, 또 다양한 수익 모델을 다양화하는 문제,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어떤 위상을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문제들은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좀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직원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토론자분이나 아니면 저희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경영지원실장 김성호일입니다. 제가 올 1월에 와서 저희 경영지원실에 이제 사회적 가치 업무가 올 이제 흡수 통합돼 가지고 이 사업을 보고 정말 대단한 거를 해냈구나, 시작했구나 하면서 놀랐고요. 이 사업을 오늘 말자리 해주신 원도연 교수님께서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혁신 모델이라고 스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밍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혁신 모델인 거 맞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혁신 모델을 부임 시부터 우리 제안해 주신 감사님, 저희 이춘구 전 감사님이 부임하고 첫 인사를 갔더니 인사를 사실은 1분만 하고 나올 예정이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는 게 1시간 정도를 저를 앉혀놓고 하신 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단어 중에 이제
그 송중마을 모델을 살짝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그 이왕 선생님, 이희 선생님 하시면서 시리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잠시 지사에 갔다 왔더니 이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전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뭔가 하나의 큰 작품, 이제 작품은 이제 좋은 작품이 될지는 이제 향후의 과제지만을 그 런칭하게 도와주신 이충 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 사업이 저희 사회공헌 사업이지만 작품이 될 때까지는 저희 아까 저희 선승주 대리도 있었지만 저희 강철 부장이 그 의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을 이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그 노고를 제가 치하할 자격은 없지만 치하를 해드리고 싶고요. 와보니까 저희 CEO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사실 실무진들은 그 금년도에 그 이렇게 그 전국 확대라는 단어를 사실 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업을 보고를 드리니까 조금 전국 확대를 하라 하시면서 표준 모델, 뭐 SOP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 모델 아닌 모델 사업에 대한 다시 정의도 해보고 표준 모델을 만들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 배포를 사실은 최근에 했고요. 전국 단위로 사업 소개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하고 싶었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한계 상황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사업 소개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기관에서는 아까 전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보험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정말 풍부합니다. 플러스 이 사업의 요소 중에 그 마을의 기존의 사업 플러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마을의 수익 제고를 위해서 약간의 펀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사실 펀딩도 지금 공개석상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펀딩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10개 정도의 어떤 마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강철 부장이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동반성장 요 사업을 통해서 지금 10개 정도를 시작을 해도 될 정도로 펀딩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여주신 그 교수님들이나 그 이종익 대표님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토론자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 제가 그 숙제로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오다니 교수님께서 정확한 목표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이게 좀 늘 이 고민인 것 같았습니다. 이걸 진짜 노후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거 맞고요. 현금 절대적인 수익을 증가하는 거니까 정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도 100만 원 소득 가야 되는 거고 100만 원 소득에 정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거 맞고 그 목표를 핵심을 정말 공동체 회복인지 경제적 지원인지 아니면 노후소득 보장인지 향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거를 끌고 가야 될 거 맞는 것 같고요. 마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이것도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여러 그 의견 주셨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도 많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이템이라는 것이 정말 20년, 30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특히 중요한 것은 저도 실무진들과 이게 마을 이 자치연금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를 이제 정의를 하는 가운데 저는 가장 최고가 그 마을 공동체, 특히 이제 성당포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의 역할, 리더십이 가장 핵심이었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1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국민연금이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들의
협업도 있었지만 이장님 마을 리더의 역할이 가장 전 중요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희 실무진과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마을 자치연금 1호 마을 런칭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점인지 향후에 어려움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 사업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데가 최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었죠. 그 속에 어떤 게 제일 중요했냐면은 어려운 언어, 어려운 용어 그냥 들으면 어르신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총회를 가지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우리 행정 용어나 어려운 용어를 쓰고 나면 어르신들이 아예 못 알아듣거나 조금 알아듣거나 그런 식의 대개 시작을 하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간에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과 이 반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해결하는데 제일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우리 한국사회투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태양광의 판넬은 20년, 30년이 보장이 된다 하지만 그 속에 이제 제가 바라는 점은 인버터 이런 것들이 최대 5년 운이 좋지 않고 자연재해로 해서 번개를 맞거나 예를 들어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또한 마을에 또 부담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협업기관이나 국민연금이나 우리 익산시 지자체에서 이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나중에 마을에 부담을 주지 않기를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김희옥 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7월부터 이 사업은 이제 제가 전담해서 선승규들이랑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에 여러 지자체들도 만났고 또 이제 언론 홍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오는 이제 마을들도 많았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제가 좀 나왔던 의견들을 좀 여쭤보고 싶고 그런 의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사실상 익산 성당포구 마을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들이 이제 각 지자체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이었어요. 그렇다면은 꼭 우리가 표준 모델로 하고 있는 마을과 그리고 시설 수익의 1대1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연금 재원이 200만 원 필요하면 표준 모델은 마을에서 100만 원, 시설 수익에서 100만 원을 부담하는데 지금 마을에서 상당히 많은 마을에서 원하는 게 마을에서 100을 부담하기 어렵다. 마을에서 예를 들면 20만 원 부담하고 시설 수익에서 100만 원을 부담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적게 받겠다. 이러한 의견들이 일단 많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렇게 추진했을 때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 그리고 기존 마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이걸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죄송한데 조금만 더 간략하게 쉽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지금 1대1로 부담하고 있잖아요. 매월 연금을 주기 위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마을에서 50만 원을 내시고 태양광에서 50만 원을 내잖아요. 근데 다른 마을들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마을에서 내가 50만 원을 부담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내가 20만 원만 부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에서 나오는 50만 원 합치면 70만 원이잖아요. 대신 연금 적게 받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도 추진하면 어떠실 것 같은지. 첫 번째는 마을 부담금을 줄이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체험 마을이나 이런 공동 수익하는 마을들은 이제 고정 수익이라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정 수익.
그래서 이 부담금을 뭐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담금을 뭐 3만 하고 나머지는 7은 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줄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1대1로 우리가 표준 모델은 마을 반, 신규 시설 수익 반 이렇게 연금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떤 마을은 조금만 부담해도 연금을 준다. 이런 형평성이나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 50%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어쨌든 표준 모델에서 5대5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무너지면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급 범위나 지급 기준 또는 지급 대상에 대한 결정은 그 마을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서 조금 더 5대5의 기준에서 자기들이 좀 일부를 더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여기서 이러저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표준 모델이라고 이름이 붙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 이 문제를 아까 우리 태양광 말고도 많은 수익 모델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쪽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가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의 마을 기업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현장을 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을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을 기업들이 사실은 수익을 정상적으로 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제 우리 이장님 잘 아시겠지만 익산에 마을 기업이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간 수익을 내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익산만 그러냐?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을 기업에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얹고 이걸 어떻게 구조로 만드느냐,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단위들과 붙여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제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이제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좀 비율을 달리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 연금공단에서 만드는 표준 모델에서는 5대5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아마 여기는 감당이 어려울 거다. 너무 많은 이제 특수 사례를 두면 안 되고 5대5로 받아두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 마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냐고 보자면 사업 아이템이 먼저냐, 근데 태양광이 먼저고 그 다음 공동체냐 이게 아니고 선 공동체 후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택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이 성당포 같으면 태양광을 하나 새로 얹은 거고 다른 데는 마을 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걸 신규 사업화 시키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아이템은 당신들이 정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가 가가지고 여긴 태양광 하시고 여기는 감귤 하시고 여기는 송편 모신입 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도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고 우리가 표준 모델을 가지고 가되 그 마을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이라든지 연구원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활동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투자 이런 데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설팅 받아가면서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뭐 연계시킬 수도 있고 또 아까 식품 클러스터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청 받을 수도 있고 물류 기업의 또 어떤 직접 사업을 또 끌어들여서 자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 연금, 마을자치연금의 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출향민이 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 고향 기부제 있잖아요. 여러 형태에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이야기하되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지 마을 주민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한국사회투자라든지 여러 관련 협조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게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다른 분이 계시면 연속된 좀 질문이긴 한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태양광 우리 뭐 기본적으로 태양광 20년 가지만
지금 후세대들 지금 연금을 재원을 조금 양보하고 있는 분들은 20년 후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인데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들 많이 던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는 답변하기로는 어떤 사업을 뭐 20년, 100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 모델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이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20년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 많은 대기업에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생산복지 기반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쪽 모델로 많이 갔는데요.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게 사회적 기업가 육성,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시설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많은 그 실수와 고민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핵심은 메인티넌스 비용이 굉장히 큰 코스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클라이언트들이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부담할 역량이 없더라.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계속적인 비용 부담이 꼬리표처럼 달더라. 기업은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원을 지원해 줘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줘야 되는 주체로서 인식이 되더라. 그래서 한번 발목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시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도 없고, 이게 그 지원하다가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보통 그런 한 시설을 지원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때 3년 동안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여주면서 3년의 후에는 스스로 자립하도록 만들어주기도 엄청난 자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이 10년 이상 지원하는 곳들이 대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수익 모델 쪽, 시설 지원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지속적인 버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 이런 것에 대한 아까 그 원칙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칙을 명확히 하고서 그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민연금공단 혼자서 지금 하지 않고 다자간 협력 모델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고요. 그런 지속적인 비용 부담에 대한 버든을 쉐어할 수 있는 게 다른 기업 또 정부 또 다른 그 기능들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가지고자 할 때 보면은 사회복지 영역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전문가 영역이나 이미 하고 있는 영역까지 들어가서 같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제까지 기업 사회공헌의 딜레마는 뭐였었냐면은 기업 사회공헌의 영역을 기존에 있던 공익 영역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것이냐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기업만이 가지는 그런 사회 공익 영역에서의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요 두 가지를 꼭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보통 기업들이 하는 것은 정부의 이런 그 복지 정책이나 고용 정책, 다른 정책들을 하기 위한 그 모델 케이스. 모델 사업들이 주로 이렇게 목적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게 되고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그 안에서 기업의 특성이나 전문성이나 자원의 한계로 길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델 사업으로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상지를 고르거나 대상 성과를 낼 때 보편화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대상을 데리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들은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고 나머지 것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향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 그 복지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한 90조, 89조 6천억 정도 되고요. 200개의 상위 기업들의 사회공헌 예산 다 합쳐봤자 3조. 즉 정부 예산, 복지 예산만 한 겁니다. 3%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복지에 대한 것들을 기업이 너무 욕심내서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과 함께 모델 사업 쪽으로 하면서 그 밸런싱하는 그 지점을 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역시 연구원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맞습니다. 저도 전북연구원에 제가 원장을 했었는데 제가 원장을 할 때
박사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여기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이걸 누가 져야 되느냐? 국민연금공단이 지거나 또는 정부가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되게 저는 어떻게 여기서 지속 가능성 20년 후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가 지는 겁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그 마을 공동체가 예를 들면 여기 성담포 이장 계십니다만 자 태양광이 20년 만에 이제 고장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철거하고 새로운 신규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비용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사회적 자금들에 대한 요청을 그때 가서 하는 거지. 그걸 이장님이 지금 20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너무 깊이 고민하면 저는 이 사업은 한 걸음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지속 가능성의 모델과 가능성을 제시하되 그 책임은 공동체가 갖는다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이 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완벽한 모델을 만든다. 그게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기를 갖고 가시는 게 맞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건 지금으로서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 30년 이제 지속 가능성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사실 이제 지역에서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죠. 마을 기업이나 이 지역에 기반한 주민 사업체들이 돈 버는 데가 별로 없다. 그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공통적으로 한 시행착오는 결국 주민들이 이런 새로운 사업 기존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 주민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소비자들은 누구냐? 결국은 와서 물건을 소비하고 또 그다음에 와서 관광도 하고 또 체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결국 소비자거든요. 결국 이제 주민들도 이거에 맞는 계속 그 역량 개발, 즉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발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물론 아까 그 표준 모델로 반반 자부담하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다만 주민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개발해주고 또 홍보를 해주고 판로를 뚫어주고 이런 역할은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기금만 지원해주고 그 알아서 주민사업체 공동체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 제가 보기엔 돌아갈 수 있는 이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이미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마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량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태양광 같은 모델도 그 수명이 예를 들어서 20년 그 판넬 수명이나 다 이제 기기별로 수명이 다르고 거기 인버터라든지 또 휴즈라든지 또 그 교체 부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20년, 30년 모델 세웠으면 교체까지 감안해서 그 수익 모델 잡아서 그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모델링을 해야지 또 20년에서 그 실제 감가상각이 다 되고 비용이 빠졌을 때 또 다음 패널을 더 혁신적인 패널을 나왔을 때 그걸로 교체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전에서 이거를 전력을 사는 비용도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거를 어떻게 레버리지 할 거냐. 그런 것도 같이 좀 설계를 해줘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실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좀 그런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해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인도의 간디가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게 되게 궁금하실 건데 사실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이 아니거든요. 저는 충분히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원이 투입이 되지만 사실 그 자원으로 뭐 수익을 많이 내서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 한 번 지원하면서 그럼으로써 그 지역 사회가 공동체가 회복된다. 그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을 자치연금이 들어가도 그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SK에서 또 계셔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에 SK가 2000년대에 보호종료 아동들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스피드 메이드랑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호종료 아이들도 취업하는데 여기 그 기름때 이런 거 묻히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물론 많은 그런 친구들이 뭐 또 취업도 하고 이랬지만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뭐 성공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해야 된다. 전 그거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지역의 변화들이 감지되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사회적 효과가 국민연금공단 CSR이 성공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연금도 아니고 사실은 사회공헌 활동 CSR의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마음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담당 과장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사실 여러 군데서 들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그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30년의 지속 가능성을 누가 질문하면은 다시 질문을 해봐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은 과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이거를 작년 저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으로 살짝 저희 주요사업부서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 모 교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숙제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저희가 이제 그 실사에 가서 답변을 저희 경영지원실에서 참석을 못해서 그런 지적이 이렇게 문구화돼서 고민을 계속하는 것 같고 그냥 지나가서 이 사업을 혹평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나 저희 공단의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을 거고 이장님도 더 고민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와서 더 느낀 것은 저희의 이제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을 만든 저희 공단의 지속적인 관심, 아울러서 조금 실무적으로는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에 대한 어떤 보험이나 좀 더 사후 관리에 저희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더 제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잠깐 저희 이 지속 가능성 1분만 잠깐 아까 이종익 대표님 말씀대로 그 설계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돼야 돼요. 인버터 교체 비용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그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그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SR CSB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기업 입장에서 시장을 창출하는 겁니다. 소비를 창출하고요. 장차 그 수요자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 창조적 자본주의 실천의 한 방안이다. 이게 지원하는데 그게 일회성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요자, 소비자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좀 짧게 하라니까.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열띤 토론으로 정말 분위기가 후끈해졌는데요. 아쉽지만 저희가 그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토론회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정도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는 마무리를 하고 못다 나누신 말씀은 오찬을 하시면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마을자치연금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발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